월 85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가 그 절반을 버는 외벌이 가정보다 파산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두 배를 버는데 왜 더 위험합니까? 오늘 저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수학적 함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 부부입니다. 둘 다 36살이고 7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 IT 기업의 과장이고 지영 씨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산 월급은 세전 85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있고 차는 소렌토와 아반떼를 한 대씩 굴립니다. 주말이면 아이 데리고 키즈카페도 가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도 다녀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중산층입니다. 어쩌면 상위 중산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민수 씨가 디스크가 터져서 석 달간 일을 못하게 되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넉 달째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6달이 지나면 전세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립니다. 1년 안에 이 가정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는데 외벌이 가정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맞벌이 신화에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두 배로 벌었는데 왜 두 배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맞벌이 가정을 불안의 쳇바퀴 위에서 뛰게 만드는 수학적인 함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아버지 혼자 벌어서 집을 샀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샀습니다. 외벌이로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가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소득이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배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같은 집을 절반의 노력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작은 평수에, 더 먼 외곽에서 더 큰 빚을 지고 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강남 판교 목동. 좋은 학군의 아파트는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 배로 두둑해졌습니다. 90년대에는 200만 원 버는 가장 혼자 경쟁했습니다. 지금은 800만 원, 1000만 원 버는 맞벌이 부부들이 경쟁합니다. 입찰자 자금력이 두 배가 되면 낙찰가도 두 배가 됩니다. 결과는요? 두 배를 벌어서 부모님이 외벌이로 산 바로 그 집을 겨우 사는 겁니다. 앞서 나간 게 아닙니다. 참가비만 두 배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맞벌이 덕분에 집을 사는 것 아닙니까? 외벌이는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아예 경쟁에 끼지도 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DSR의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때문입니다. 맞벌이는 합산 소득이 높으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로는 3억 원 한도인 가정이 맞벌이가 되면 5억, 6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덕분에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자산이 오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끊기는 순간 그 레버리지는 올가미가 됩니다. 5억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요.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자산이 아니라 부채만 남습니다. 외벌이가 3억을 빌려서 산 집은 그 한 사람이 일하면 유지됩니다. 맞벌이가 6억을 빌려서 산 집은 두 사람 모두 일해야 유지됩니다. 누가 더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맞벌이는 더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을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때 아주 단순한 산수를 하십니다. 남편 월급 500만 원, 아내 월급 350만 원, 합치면 850만 원. 외벌이보다 350만 원을 더 버는 거니까 당연히 이득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빠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들이 겹겹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거운 세금은 국세청이 걷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맞벌이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 월급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전 350만 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육아 비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운 좋게 들어간 가정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하원 후 돌봄까지 필요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편의 비용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시간을 돈으로 사야 합니다. 배달 음식, 밀키트, 두 번째 차량 유지비, 가사 도우미,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조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시는 경우 용돈도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세금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포스라고 부릅니다. 사교육비입니다. 한국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차를 사려고요? 해외여행을 더 자주 가려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뒤처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 학원에, 수학 학원에, 코딩 학원까지 다닙니다. 같은 반 친구는 벌써 선행 학습으로 한 학년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만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에서 밀립니다.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좋은 직장 못 구합니다. 계층이 대물림됩니다. 이 공포가 두 번째 월급을 집어삼킵니다.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평균 사교육비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목동, 대치동 같은 학군지로 가면 100만 원은 기본이고 150만 원, 200만 원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2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 더 비싼 동네로 이사합니다. 대치동, 목동, 분당, 전세금이 억 단위로 뜁니다. 대출이 늘어납니다. 대출 이자를 내려면 맞벌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우리 아이만 학원을 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교육비가 또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생존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공포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공포세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집이 영어 학원을 보내면 우리도 보내야 합니다. 옆집이 과외를 붙이면 우리도 붙여야 합니다. 경쟁은 계속 격화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 월급 전체가 여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전 350만 원에서 세금 50만 원, 육아비 100만 원, 편의비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사교육비로 100만 원이 나가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학군지에 살면서 사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낭비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희생한 겁니다. 본인들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면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면서 아이 학원비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잔인한 겁니다. 사치를 줄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 학원을 줄이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공포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소득의 진짜 행방을 알려면 공포세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정말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공포를 잠재우고 있을 뿐인가? 지금까지는 불편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누가 이 빚을 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맞벌이 가정입니다. 소득이 높으니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구가 오히려 재정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이중소득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외벌이 가정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하면 어머니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동할 수 있는 예비 전력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다릅니다. 비상발전기가 이미 풀가동 중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야 겨우 대출 이자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감당합니다. 더 투입할 자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민수 씨 부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월 합산 소득 850만 원, 광교 전세 대출 이자 120만 원, 자동차 할부금 60만 원, 아이 학원비와 육아비 15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630만 원입니다. 저축 여력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시나리오 하나. 민수 씨가 허리 디스크로 석 달간 일을 못합니다. 병가 기간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소득이 8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정 지출 63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첫 달부터 적자입니다. 석 달이면 비상금이 바닥납니다. 외벌이 가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영 씨가 급하게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2. 금리가 1%포인트 오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치솟았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정들은 월 이자 부담이 수십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으니 대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금리 상승에 충격이 더 크게 왔습니다. 시나리오 셋,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희망퇴직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0대 중반, 연봉 높은 과장급이 첫 번째 타깃입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재취업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대출 이자는 누가 냅니까?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디스크는 사무직 직장인의 직업병입니다. 금리 변동은 경제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구조 조정은 매년 어디선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 구조는 이 중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고 금리는 안정적이며 회사는 절대 우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이것이 맞벌이의 역설입니다. 수입은 2배가 됐지만 지출도 2배로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작은 충격 하나에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파산의 공식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맞벌이를 그만두라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 아끼고 모으면서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 줄이세요, 커피 아끼세요, 저축하세요. 이런 조언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고 아끼라는 건 감옥에서 복역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월급의 정체를 다시 정의하십시오.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저축도 아닙니다. 그 돈은 탈출 자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uck you money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입니다. 강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상사가 주말 출근을 시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급이 끊기면 다음 달 대출 이자를 못 내니까요. 회사가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밀리니까요. 몸이 아파서 쉬고 싶습니다.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가 내면 승진해서 밀리고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니까요. 우리는 2배를 벌기 위해 자유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야만 유지되는 생활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생활 수준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맞벌이 감옥입니다. 탈출 자금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열쇠입니다. 탈출 자금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선택권이 생깁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야근을 시킵니다. 탈출 자금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잘리면요? 괜찮습니다. 1년 버틸 돈이 있으니까요. 그 1년 동안 더 좋은 직장을 찾으면 됩니다. 몸이 망가지기 직전입니다. 번아웃입니다. 탈출 자금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 달간 쉬겠습니다. 급여가 없으면요? 괜찮습니다. 비상 자금이 있으니까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탈출 자금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소득이 줄면요? 괜찮습니다. 한 사람 월급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할 때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생존선을 긋습니다. 고정 지출을 부부 중 낮은 쪽 월급 안에 가둡니다. 대출 원리금, 관리비, 공과금, 기본 식비, 필수 보험료, 이 모든 것의 합이 한 사람 월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방어선입니다. 한 명이 쓰러져도 가게가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월급 전체를 탈출 자금으로 돌립니다. 이 돈은 없는 돈입니다. 생활비 통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오직 2가지 용도로만 씁니다. 빚을 갚거나 자산을 삽니다. 대출 원금 상환 투자 계좌 입금, 비상자금 적립. 이 외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탈출선을 정합니다. 목표 금액은 고정 지출의 12개월치입니다.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600만 원이 탈출선입니다. 이 돈이 모이면 1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재취업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든 1년은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포세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번아웃으로 쓰러지면 그 학원비는 누가 냅니까?
아버지가 구조조정당하면 그 선행학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대치동 학원 수강 이력이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부모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는 부모입니다. 그 자유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월급을 더 좋은 생활로 보면 그 돈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학원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단단한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 월급을 탈출 열쇠로 보면 그 돈은 자유를 만듭니다. 상세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힘, 쉴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검소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탈출하라는 겁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공포로 밀어붙였으니 마지막에는 보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부부의 일요일 아침을 그려주겠습니다. 시청자에게 이것이 당신이 얻게 될 것이라는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민수 씨 핸드폰에 회사 단톡방 알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장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확인 안 합니다. 답장 안 합니다. 월요일에 보면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잘려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18개월치 생활비가 있습니다. 부장이 화나서 인사고과를 깎아도 괜찮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나와도 1년 반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더 좋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팀장이 주말 출근을 요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갔을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팀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밀려도 괜찮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해도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생존선 아래로 고정 지출을 낮춰놨으니까요. 이 부분은 2년 전에 결심했습니다. 광교 전세에서 외곽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 한 대를 팔았습니다. 아이 학원을 5개에서 2개로 줄였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애가 뒤처지면 어떡해? 왜 갑자기 다운그레이드야? 2년이 지난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대출 이제 쫓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루머에 떨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마다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다릅니다. 일요일 아침에 회사 알림을 무시합니다. 싫은 회식을 거절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잃어도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다음 달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나는 담담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정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 그 답이 6달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인질 상태입니다. 회사의 인질, 대출의 인질, 시스템의 인질입니다. 지금이 바로 탈출을 설계할 때입니다. 생존선을 긋고 탈출 자금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여러분도 일요일 아침에 회사 알림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맞벌이는 족쇄가 아닙니다. 제대로 쓰면 가장 빠른 탈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생활비로 태우는 순간 탈출 도구는 족쇄가 됩니다. 두 번째 월급은 더 좋은 삶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사는 돈입니다.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을 사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쓰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